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비만을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비만하지 않아도 고지혈증의 위험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심장 건강을 위협합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이 내려지면 망설이고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치료제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지혈증의 위험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강 365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지혈증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경우인 거죠. 증상 없이 서서히 진행될 수 있어서 특히 더 잘 살펴야 하는데요. 나이 들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흔해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중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상지질혈증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보니까 네. 워낙 그렇게 흔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약간 과소하게 평가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오르는 그런 수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정상 범위 이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서서히 진행이 되는 혈관의 그러한 노화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상이 없는 것도 소홀하기 쉬운 이유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자체는 뭐 통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일상적으로는 거의 유발하지 않습니다. 네. 혈액 속에 기름기가 아무리 많아도 특별히 질병이 생기기 이전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당장 이상이 없으면 대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없는 것 자체가 고지혈증에 대한 그런 소홀함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증상이 없지만 뭐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비유를 드리자면은 고지혈증은 우리 몸의 혈관이라고 하는 수도관에 서서히 찌꺼기가 쌓여서 네. 이제 녹이 슬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녹이 처음에는 조금 있을 때는 뭐 전혀 이렇게 순환에 문제가 없지만 점점 쌓여서 이제 수도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터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 관리는 혈관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중요한 생명선을 녹슬지 않게 닦아내는 그런 기초 공사라는 예를 들어서 네. 그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서히 혈관에 찌꺼기가 낀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은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의학적인 명칭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혈액 내에 있는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이제 높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이제 작용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들을 모두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에 혈관 내로 투과되는 그러한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개념을 통틀어서 최근에는 의학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성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말 자체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표현이 네. 뭔가 이렇게 중립적인 의미를 갖다 보니까 네. 일반인들께서는 이게 뭐 높은 거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서 그냥 칼로리로 소모를 하고 남은 에너지가 혈액 내에서 지방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탄수화물을 좀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고지방 음식을 좋아하시는 현재 상황에서 특히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일상에서 술을 좀 즐기는 그런 대중적인 문화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되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작고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혈관벽에 잘 달라붙어서 혈관에 그런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더 증가를 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혈관벽에 지방이 계속 쌓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 안쪽으로 침투를 해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염증 반응이 조금 더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내부로 더 진행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지게 되면은 좋은 콜레스테롤이 생리학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콜레스테롤이 나쁜 그런 혈관에 대한 나쁜 반응을 좀 그 반전시켜줄 좋은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죽상 동맥경화증이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제 나쁜 결과가 이제 유발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죽상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일단 그 혈관벽에 기름 찌꺼기가 쌓여서 이게 이제 죽처럼, 그러니까 죽 모양으로 걸쭉한 덩어리가 형성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을 죽상 동맥경화증이라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그 죽상 동맥경화증이 서서히 자라서 혈관을 이렇게 딱 막아버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보다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형성에 대한 덩어리가 갑자기 이렇게 파열이 되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혈관이 갑자기 좁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뇌에서 그런 게 생기면 뇌졸중 그리고 심장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심근경색과 같은 이제 중요한 임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상황을 이제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거의 막히기 직전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혈관 지름이 90% 이상 막힐 때까지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은 상당한 그런 보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관을 다른 방식으로 우회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작용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 협심증이나 그런 그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에 이러한 그 죽상동맥경화증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지혈증 즉 이상질혈증의 매우 높은 원인을 제공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또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이제 된다고 하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수치에서 경계 수치가 나온다면 위험을 인지를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검진을 하셨을 때 이제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특히 이제 그 뭐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고혈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그 항목에서 이제 경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일정 부분 혈관에 이러한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이러한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 조금만 높아진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에 비해서도 그러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훨씬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 수치는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몸의 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건강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지혈증은 가족력의 위험도 있어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요. 가족력이 있으면 고지혈증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건가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에 대한 원인은 뭐 먹는 것 때문에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이 혈중에서 높아지는 원인 중에 더 큰 요인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혈액 내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한 4분의 1은 먹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나머지 4분의 3은 간에서 이제 생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높아지는 겁니다.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콜레스테롤의 양은 대부분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그런 형질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약 50% 정도의 확률로 본인의 콜레스테롤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지혈증에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한 위험도가 좀 더 많이 인지를 하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지혈증 진단이 내려지면 물론 수치를 낮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험도를 생각할 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게 우선일까요?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이죠. 이거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치료 목표는 말씀하셨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은 이와 이제 그 미래에서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발생률 그리고 사망률이 분명하게 감소가 되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지질혈증 관리에 있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설정을 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 습관을 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긴 한데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생활 습관은 이제 운동하고 이제 음식 관리인데 이제 운동의 경우는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생활 습관인 거는 분명한데요. 하지만 운동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혈당이나 뭐 중성 지방 같은 것들은 칼로리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영양분이기 때문에 떨어지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아니라 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운동으로는 적절히 낮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좋은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음식으로 높아지는 LDL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방 음식이나 그리고 이제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합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고탄수화물 식단을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통해서 높아지는 콜레스테롤에 비해서 간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생활 습관만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늦지 않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약도요. 이제 스타틴 계열의 약을 오래 복용했을 때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약의 효과를 생각하면 득과 실을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안전성은 검증된 약일 텐데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이제 그 유용한 약물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이 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의 사용 기록이 거의 수십 년 동안 그런 그 효능과 안전성이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이나 간 수치를 높인다든지 아니면은 혈당을 약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약물의 쓰임새를 득과 이득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런 그 부분적인 그 부작용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약을 씀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적절한 적응증이 된다고 한다면은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을 반드시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혈당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역학 연구를 보면은 이제 스타틴을 복용을 하는 경우 특히 좀 더 이렇게 강도가 높은 스타틴을 사용을 한다든지 예. 용량이 많은 스타틴을 쓰는 경우에는 혈당이 약간 오르는 그런 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 전혀 당 대사에 이상이 없는 사람들이 당뇨로 넘어가는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대부분은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은 대사 증후군과 같이 당뇨가 생길 위험이 높은 위험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네. 설령 하지만 이러한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소폭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이 우리에게 주는 심장이나 뇌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네.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뇨가 생길까봐 약을 중단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격일까요? 예. 뭐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 치료의 효과가 수치를 낮추는 것뿐 아니라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걸 기억해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심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고지혈증 진단과 상관없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물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많게는 50% 이상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스타틴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가 혈관벽에 쌓인 그런 그 죽상동맥경화를 이렇게 예방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이기도 하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이미 있거나 아니면은 거의 그 정도의 그런 위험도가 있는 고위험군들에게서는 네.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아도 스타틴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치료 원칙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치료 원칙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고지혈증 약을 오래 먹어도 내성은 없는 건가요? 네, 실제 뭐 우리가 내성을 얘기하는 이제 약물들은 이제 항생제나 아니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세포나 아니면 세균들의 그런 방어 기전에 의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고지혈증 치료제는 내성이 생기는 약은 아니고요. 치료를 했을 경우에 평생 도움이 되는 약이기 때문에 네. 오랫동안 드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랫동안 쓴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이제 복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약 먹는 건 망설이면서도 오메가3라든지 폴리코사놀도 그렇고요. 보조제를 더 챙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임상 진료를 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보조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 전문 약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은 분들이 특히 이제 스타틴으로 중심이 되는 약물 대신에 보조제에 의해서 약물을 그 질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적절한 치료 타임을 놓치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그런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검증된 스타틴 중심의 치료를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되 보조제의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곁들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 중에 특정한 뭐 EPA라고 하는 성분이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성분을 비교적 고용량으로 스타틴과 함께 쓰는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주治선생님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사용을 이제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지혈증의 예방을 위해서 또 관리를 위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네, 고지혈증의 관리는 지금 당장의 문제, 즉 뭐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는 20년 그리고 뭐 30년 뒤에 건강한 삶을 좀 예약하는 그러한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혈관 상태를 잘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생활습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관이라고 하는 건강한 그러한 우리 몸의 기관을 잘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좀 끝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김철식 교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방신기의 허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건강정보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여성이 주신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허리가 그때 약간 이제 삐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다 오긴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낫더라고요. 정형외과를 갔다 오고 등에 주사를 맞았어요. 등 주사를 맞았는데도 지금도 살짝 뭔가 오래 있건 하면 오른쪽 다리가 약간 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운동이 약간 도움이 될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침대 시트를 갈고 일어나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뭐 일을 하다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났는데 그게 다리가 연결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 나름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도 하지만 다리가 왜 저린 건지 어떤 운동이 필요한 건지 그다음 어떤 뭐 영양적으로 먹어야 될 건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누웠을 때 바로 눕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누워서 이제 거의 진짜 뭐 하반신이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엎드렸다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반듯하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 자체도 불편하더라고요. 다리가 저린 거는 꽤 돼서 지금도 사실은 조심하고 있어요. 네,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허리를 삐끗하면서 요통과 다리 저림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리가 이렇게 저린 증상도 계속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허리 삐끗한 다음에 다리 저림이 이제 지속되는 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단순하게 허리가 아프신 거는 이제 근육 문제인데 다리로 내려가는 저림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뭐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이 되는 상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쪽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좀 관련돼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염증이라든지 근육 긴장이 생기면서 신경이 좀 예민해지게 되면은 지속되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요, 침대 시트를 교체하고 일어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로도 허리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허리는 비교적 작은 동작에서도 손상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몸을 숙이신 상태에서 비틀다든지 일어나는 과정에서 힘이 좀 집중이 되게 되면은 디스크나 근육에 좀 부담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대 시트를 갈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허리에 좀 굽힘하고 회전이 동시에 좀 가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도 이제 디스크에 좀 압력이 좀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를 이제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자세에서 허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근육통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일시적으로 며칠이 지나면 괜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좀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주 이내에서 후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통증이 좀 오래 지속되거나 이게 다리 저림 같은 이제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네. 이게 단순한 근육통을 넘어서는 상태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경과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도요, 꽤 오래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서 주사도 맞았다고 합니다. 등에 주사를 맞았다네요. 이게 무슨 주사였을까요? 보통은 이제 수염진통제 주사나 이제 신경 주사의 가능성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급하게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 염증을 좀 줄여주고 통증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주사를 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자극이 조금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네. 이런 주사 치료를 좀 시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생긴 통증을 좀 조절을 하고 네. 회복을 돕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허리를 좀 삐끗하면서 통증이 생기고 병원을 간 것 같은데요. 네, 나이가 40대이십니다. 협착증이라든지 척추 질환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을 수도 있을까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 변화가 일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디스크의 그 퇴행성 변화는 보통 30대에서 40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이게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50대 이후에서 흔한 편이긴 하지만 네. 40대에서도 변화는 어느 정도 좀 진행됐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갑자기 발생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어떤 변화가 자극을 받아서 나타난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분은 오래 서 있거나 하면 특히 오른쪽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고요. 잘 때도 옆으로 누워야 하고 일어날 때는 엎드렸다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상태가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 저림이 지속되고 특정 상황에서 통증이 좀 심해지고 네. 자세를 바꿀 때 좀 편해지는 거는 그러니까 신경이 좀 예민해진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누울 때 바로 눕기가 어렵고 네. 엎드렸다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통증을 좀 피하기 위한 자세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경과 관찰하는 것보다는 네. 상태를 좀 한 단계 더 평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도 하고 나름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운동법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떨까요? 그러니까 운동이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네. 초기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하게 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을 반복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허리를 좀 중립 위치에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스트레칭이라든지 통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는 게 이제 우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무릎을 좀 세운 상태에서 허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복부라든지 이제 코어 근육을 좀 자극하는 이런 스트레칭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운동법 알려주셨고요. 또 음식에 대한 질문도 주셨는데 특별히 드셔야 하는 음식이나 피해야 하는 음식은 없는 거죠?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허리 통증 자체를 뭐 개선시켜주는 음식은 이제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염증의 상태라든지 근육을 좀 강화시키는 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백질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라든지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보다 뭐 술을 좀 많이 드시거나 살이 좀 찌거나 이런 경우에는 허리가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런 체중 관리라든지 근육 유지에 조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신경이 자극되거나 압박되면 저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연에서 이분도 허리 통증과 함께 계속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림증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저리다는 거는 이제 신경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을 더 자극하는 자세를 좀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이제 너무 과하게 숙이거나 비틀는 동작은 증상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리한 운동보다는 조금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 위주로 좀 해주시는 게 조금 우선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누우실 때 무릎 아래에 좀 베개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사이에 좀 베개를 끼워두는 자세가 좀 신경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약물이라든지 이제 물리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연 주신 분처럼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동작이라든지 화분을 옮기는 중에도 그렇고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척추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예방을 위한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별거 아닌 그런 작은 동작에도 이제 척추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 이제 비틀면서 일어나는 동작은 그러니까 디스크에 좀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방을 하려면 허리를 굽히시는 대신에 무릎을 굽혀서 그러니까 몸을 전체적으로 낮춘 상태에서 네. 물건을 드시거나 허리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건을 들 때는 몸 가까이 붙여서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장기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 자세를 바꿔주고 스트레칭을 중간에 해주시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허리에 부담이 적은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자세를 취하는 거를 습관하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들어보시죠. 60대 남성이 주셨습니다. 요즘 이명 엄청 고민하고 있어요.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약하게 들려가지고 별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아주 심해져가지고 한 2주 전 매미 울음소리하고 벨소리 비슷한 것도 병원 가봤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딱히 고치지 말고 백색 소음 같은 거 들으면서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상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나도 모르게 말투가 이제 툭툭 나가듯이 이제 변하고 많이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다른데 신경을 이제 많이 쓰게끔 해가지고 책을 많이 본다든가 뭐 장기를 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리는 거를 잊어버릴 수만 있으면 그게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근접한 치료 방법이 나온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네. 이명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으신데요. 이명이 흔하죠? 그러니까 이명은 실제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발생 빈도도 높아지게 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이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은 이제 드문 질환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명이 어떤 상태인 걸까요? 그러니까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귀 안에서 아니면 머릿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상태를 의미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리는 이제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서 뭐 매미 소리라든지 삐소리, 뭐 바람 소리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청각신경이라든지 뇌에서 소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신호의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소리가 귀 안에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건데요.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에 따른 이제 청력 저하가 되겠고요. 네. 요 노화가 되시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청력이 떨어지면서 이 뇌가 부족한 소리를 좀 보완하려는 과정에서 이명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소음 노출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수면 부족, 약물, 그다음에 혈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그러니까 청각 기능 변화하고 신경 반응이 함께 작용하는 결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치료가 어렵다는 것도 맞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가 어려운 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제 원인이 좀 명확하지 않거나, 네. 그러니까 청각신경의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변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련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좀 없애는 치료가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 목표도 이제 소리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좀 반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명으로 인한 증상이 여러 가지인가 봐요. 뭐 다양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는데 들리는 소리가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이명은 이제 사람마다 들리는 소리의 형태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삐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리고요. 그다음에 매미 소리라든지 뭐 바람 소리 아니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이제 벨 소리 이런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에서만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양쪽에서 들리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 전체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그 청력 상태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뇌가 또 소리를 인식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좀 생활 환경을 너무 조용하게 이어가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조용한 환경은 오히려 이명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밖에 소리가 외부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이명 소리가 더 또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처럼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명이 더 크게 느껴져가지고 네. 밤에 더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네. 적절하게 좀 소음이라든지 환경음이 있는 게 증상 하나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적절한 소음이나 환경음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디오를 좀 틀어놓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라디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라든지 백색 소음과 같은 어떤 배경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요. 네. 이러한 소리는 이제 이명을 좀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이명 소리가 좀 덜 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일정한 소리가 계속 들리게 되면은 이 뇌가 이명에 집중하는 정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라든지 조용한 환경에서는 이 가벼운 라디오 소리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증상 하나의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이명이 생기면 완치는 좀 어렵다고 해도요.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치료법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완전히 제거하는 건 좀 어렵지만 네. 증상을 좀 완화하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대표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리 치료, 그러니까 네. 백색 소음이라든지 보청기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명에 대한 인식을 조금 줄여주는 훈련이 좀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하고 수면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일부 경우에서는 약물 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명 치료는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이명에 대한 그 개인적인 반응이라든지 불편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인식이나 반응을 줄여주는 게 이제 치료법인 만큼 이명을 한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명으로 인한 또 다른 불편이나 위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은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기 때문에 예. 정신적으로 좀 기능적으로 좀 불편감을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무시는 것도 좀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명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시다 보면은 이게 스트레스하고 좀 불안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뭐 짜증을 좀 많이 낸다거나 예민해진다거나 이제 피로감을 느끼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그 소리만 들리는 문제가 아니고 인지 기능이라든지 어떤 감정 반응이 함께 영향을 받는 증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명 증상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용한 밤에만 느껴질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도 이명으로 불편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명은 개인차가 굉장히 큰 증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조용할 때만 이제 들리는 경우가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일부에서는 대화하는 도중에도 귀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나서 너무 거슬려서 일상 기능에 영향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크기의 소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셔가지고 네. 불편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단순히 소리가 크냐 적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네.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소리 치료도 말씀하셨지만 이명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증상 완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려면 너무 조용한 환경보다는 라디오라든지 이제 백색 소음과 같이 일정한 좀 배경음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면을 잘 하셔야지 이명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이라든지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에는 네.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소리 치료라든지 병원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